네, 안녕하세요. 햇빛 소득마을 1강, 2강 강의를 맡게 된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교육홍보위원장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에너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1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햇빛 소득 마을의 취지와 배경. 두 번째, 여주시 구양리 사례. 세 번째, 전북 완주군의 서봉마을 사례. 네 번째, 햇빛 소득 마을의 개요. 다섯 번째, 햇빛 소득 마을의 체계와 일정.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태양광에 대한 용어와 각종의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햇빛 소득 마을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최근의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전략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마 했었는데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 경제에 에너지가 매우 막대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았다면 지금은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국가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면서 막대한 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여기에 따라서 또한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무려 94.8%를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국가 전략 산업일 정도로 중요한데 정작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농어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라서 작황이 변화하고 자연재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추나 사과, 오죽하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금사과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추 파동을 겪은 것도 바로 얼마 전이었을 정도로 기후 위기에 따른 작황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고 산불을 비롯해서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또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은요, 기후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기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지금의 기후 위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요, 약 228개 정도의 기초지자체, 시군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약 52%가 넘는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어르신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 자식은 농사 짓지 않고 다 도시에 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마을은 누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의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알리백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더해지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의 노력이 뜻밖의 우리의 농어촌 지역에 또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에는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면세유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소 중립의 노력은 곧 화석 연료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 농어촌은 또한 이 기후 위기와 직결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다층적인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 이 다층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 구양리 마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여주시 구양리 마을의 전경인데요. 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보시겠지만 마을에 있는 공공창고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구양리 마을의 공동의 복지에 활용하고 있는 모델로서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양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양리 마을 사례 개요입니다. 구양리는요, 구양리 햇빛 둘의 발전소라고 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발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여기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여주시 구양리에서 무려 997kW, 약 1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서 구양리 햇빛둘의 발전 협동조합이 직접 약 1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 사용되었지만 이 금액을 통해서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여주시 구양리에 있는 원래는 6개의 각각의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구양리 마을의 경우에는 이 6개 각각의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하나로 엮어서 1메가와트 규모의 큰 규모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태양광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기존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태양광이라 함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양리는 매우 특이하게 6개의 소규모 발전 설비를 하나로 엮어서 규모를 만들었고 그 규모를 통해서 구양리의 복지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6개 각각의 위치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발전소, 구양리 마을 발전소로 엮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구양리는요, 이렇게 6개의 소규모 발전소를 마을이 1메가와트 규모로 하나의 발전소로 만들어서 1메가와트 규모였지만 이것이 마을의 복지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주목했던 것이 바로 승합 차량을 구입해서 그 승합 차량을 구양리 마을 행복버스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보시면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내나 읍내까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한의원 이 정도 많이 하시고 관공서나 볼 일도 많으신데 그때마다 버스편을 기다리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구양리 마을 행복버스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차례 이상은 마을 사무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여주 시내까지 이동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양리 마을은 마을 공용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식사 시간에요. 구양리 마을의 주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와서 무료로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약간 서먹서먹했었던 마을 주민들의 관계가 매일 점심을 함께 먹는 그야말로 식구가 되다 보니 구양리 마을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구양리를 이 마을 식당이 생기기 이전 그리고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해 보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마을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로 구양리 마을이 이루어낸 기적이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구양리는 1메가와트 규모, 월 평균 약 1천만 원 내외의 순수익을 활용해서 앞서 설명드린 행복버스, 새마을 무료 식당에 더해서 각종 문화행사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시고 그리고 각종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 시내에서 꽤 질 높은 공연에 어르신들이 함께 가서 그 공연을 관람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주 시내의 다른 마을에서 오신 다른 주민들이 와, 구양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행복버스에서 어르신들이 내려서 이렇게 질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주 구양리 마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 마을 사업을 진행했더니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피 시설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 중에는 아니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 태양광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했냐라고 하는 불만이 많이 계셨고 실제 그 때문에 그 관공서에 찾아가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여주 구양리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고 더 많이 늘릴 수 없냐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양리의 두 번째 주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태양광 햇빛 발전의 수익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복지로 활용을 하다 보니 기존에 특정 업체가 독점하던 이 태양광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구양리 마을은요, 마을 공동체가 이 태양광 사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결정권과 운영권을 갖다 보니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마을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는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의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농업 중심의 수익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 어려웠지요. 하지만 이 여주 구양리가 보여준 모델은요, 태양광을 통해서 새로운 농촌 마을에 신규 소득원이 창출되고 여기에 새로운 마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구나. 앞서 소개했었던 구양리의 마을 식당에는요, 여기에서 식당 조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이 고용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완주에 있는 서복마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서복마을에서는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복마을 사업의 개요입니다. 서복마을은요,
이 마을 인근에 하수 처리장이 있었는데 이 피해 보상을 받은 마을 기금이 좀 있었다고 해요. 이 마을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이 마을 기금을 활용해서 마을 뒷산에 있는 임야를 일부 거기를 사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1메가와트 규모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점심 구양례와 마찬가지로 경로 식당을 운영했고 70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뭐 소액이지만 정기적인 경로 연금을 드리는 그러한 사례가 바로 서복마을 사례입니다. 우리가 서복마을 사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에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을 마을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한 장면입니다.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논의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모여서 함께 논의했고 중장년층 40, 50대 역시도 모여서 했고 재미있는 것은 30대 이하가 모여서 근데 농촌에 사실 30대 이하는 대부분 청소년 외에는 실제 뭐 젊은 층이 있지는 않은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우리도 도시 친구들처럼 마라탕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농촌에는 마라탕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마라탕 좀 먹을 수 있게 마라탕 식당 만들어주세요 라고 청소년들이 서복마을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참 그 의견이 귀엽죠. 서복마을 어른들이 차마 마라탕 식당을 이 농촌 마을에 만들어 주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마라탕 식당까지 우리가 픽업을 해주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원탁 회의를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주민 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에서는 이처럼 마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마을 민주주의에 대해 중요한 모델이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햇빛 소득 마을은 무엇인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요, 마을의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있고요. 여기에서 저수지가 되었건 지붕이 되었건 뭐 축사 지붕이나 농지가 되었건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이 전력을 판매합니다. 뭐 예를 들면 농촌에서 농산물을 판매한다. 농촌에서 전기를 판매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면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에서 전기를 판매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요. 그 수익을 갖고 앞서 설명했었던 구양리나 서복마을처럼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할 수도 있고 마을 복지나 주민 배분 등의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정부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햇빛 소득 마을 추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단을 만들었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포함한 이런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마을에서 햇빛 소득 마을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햇빛 소득 마을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이란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요. 공공부지, 저수지, 농지, 마을 창고 지붕 등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쓰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햇빛소득 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요,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 사업이나 주민소득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가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럼 햇빛소득 마을의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 사업 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리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 지원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요. 거기에 속한 군청이나 시청이 협력, 컨소시엄을 맺어서 중앙정부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요, 300kW에서 1000kW 이내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000kW, 즉 1MW가 넘는 경우에도 선정을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500kW 이상을 권장하는데 500kW 이상 권장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마을의 수익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500kW 이상 발전 규모를 갖추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어서 햇빛소득 마을의 체계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요,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가 되겠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부처가 기초지자체와 함께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유관기관들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에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성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햇빛소득 마을의 정부 지원 체계입니다. 민관 합동 지원단이 전국의 각 광역별로 설치가 되어서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과 민간 합동 현장 지원단이 각각의 세분화된 그런 지원 체계를 구성해서 민관 합동 현장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햇빛소득 마을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지방정부에 신청을 하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가 해당 마을의 마을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행정안전부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에 신청을 하고요. 그럼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이 종합적인 평가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중앙정부에서 금융, 세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마을이 햇빛소득 마을이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 영어로 레스코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에 시공을 맡겨서 이 시공사가 시공까지 하게 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햇빛소득 마을의 신청 일정입니다. 1차는 2026년 5월 31일까지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1차가 지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차인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신 마을의 경우에는 9월 30일경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 그러면 신청해서 선정과 탈락의 yes or no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햇빛소득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소득 마을의 선정에서의 중요한 점은 설령 9월 30일 결과 발표에서 선정이 못 됐다 한 마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민간합동 현장 지원단 등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서 이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햇빛소득마을은 전국에 있는 약 3만 8천 개의 마을이 가능하면 많은 마을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조건을 갖춘 마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선정과 탈락의 이분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1강의 마지막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낯선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부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와트. 와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와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살펴보지 못했을 텐데요. 와트란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비의 용량을 나타낼 때 와트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와트시입니다. 전력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전량을 나타낼 때 와트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와트와 와트시의 규모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요. 제가 앞선 설명에서 1메가와트라고 하는 규모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 태양광에서는 1메가와트를 가장 좀 기본적으로 많이 좀 비유를 듭니다. 1메가와트는 1000킬로와트에 해당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고문에 보시면요. 발전사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도대체 발전사업은 무슨 뜻일까요?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바로 발전사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재생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잘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태양광 용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모듈입니다. 혹시 모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태양광 모듈은요, 태양 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접속반입니다. 지금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접속반은 모듈에서 발생한 직류 전력을 모아서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기를 바로 접속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란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는 기기를 바로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태양광이 인체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에 대해서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것은 대부분 직류 전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ESS입니다. 영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을 ESS라고 부릅니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가정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그러한 보조 배터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용어 중에서 REC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C란 공급 인증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였을 때 발급받는 인증서를 바로 REC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PPA입니다. 전력 구입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바로 PPA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예를 들면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PPA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P입니다. 네,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를 SMP라고 부릅니다. 네, RPS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나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바로 RPS라고 부릅니다. 네, 태양광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가 여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하면 그 전자파가 나와서 우리 몸에 인체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노트북이나 전자레인지에서도 전자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전자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다고 해요.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눈이 너무 반사가 돼서 눈이 부시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는 게 태양광 모듈은요. 태양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설비 아니겠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통의 강화 유리에 비해서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빛 반사가 적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변 온도가 상승하고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요. 보통 한 1도씨 내외가 그 아랫부분이 기온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여름 같은 경우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해서 가축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실 텐데 오히려 가축들에게 그러한 점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혹시 납이나 카트륨 같은 중금속에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림에서 좀 보시다시피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그런 실리콘 모듈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태양광 세척 세제로 인해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좀 비가 많이 온 나라에 해당한다고 하죠. 우리 태양광 패널의 경우 그 빗물로도 많이 세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경우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보통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20년 수명을 보고 있는데 이 수명이 다한 폐모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산업 폐기물로 처치 곤란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처리 기술과 재활용 또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시스템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90%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태양광에서 너무 그런 소음이 발생하거나 진동이 있어서 그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전문가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사무실에서도 소음이 있고 가정 내 그 거실에서도 소음이 있는데 각각 측정을 해봤는데 사무실이나 거실에 비해서 태양광이 더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측정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에 대한 오해 마지막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산을 깎아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경관이 훼손되고 산림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셨죠. 예, 과거에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햇빛 소득 마을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산림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을의 유휴부지나 영동형 태양광, 수상형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관 훼손이나 산림 파괴와 같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햇빛 소득 마을, 주민 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햇빛 소득 마을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에서 교육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요, 우리 마을 햇빛 소득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왜 햇빛 소득 마을이 필요한가, 햇빛 소득 마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 지난 1강에서 보았던 여주 구양리 마을처럼 우리 마을도 그렇게 마을의 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인 부지, 땅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4가지 요소 중에 금융, 돈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개통, 전력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주체,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우리 마을의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햇빛 소득 마을의 미래 비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햇빛 소득 마을 4대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지,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할 땅이나 지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마을의 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통입니다. 우리 마을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송전한 전기가 가정이나 공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력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체입니다. 햇빛 소득 마을의 준비에서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책임지고 담당을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마을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햇빛 소득 마을의 4대 필수 요소 중 첫 번째, 부지, 즉 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서 햇빛 소득 마을을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을에 어디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부지 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햇빛 소득 마을은요, 다음에 5가지 정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옥상형입니다.
우리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다면 마을회관 옥상을 활용하거나 축사가 있다면 축사의 옥상을 활용하는 등 건축물의 옥상 위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해서 토지 이용료를 극대화하는 것을 옥상형을 추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 축사, 공공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농형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뉴스가 바로 영농형일 것 같은데요. 농지 위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여서 발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공공기관,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비축 농지를 활용하거나 임대, 장기 임대가 가능한 개별 농지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한 해 한 해 발전하다 보니 땅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적어도 한 3m 이상 정도의 높이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해서 여기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유휴부지형입니다. 우리 마을에 도저히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옥상도 영농형도 여의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잖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마을에 찾아보면요, 도로, 철도, 자전거 도로, 그 주변에서 도로 사면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가 최근에는 군 병력 부족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많이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군부대 터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휴부지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유휴부지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마을에서 어떤 유휴부지가 있을지 마을 주변 곳곳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형입니다. 저수지 등 수면 위에다가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해서 토지가 훼손됨이 없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면의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수지는요, 주로 농어촌 공사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해당 지방정부 소유의 저수지를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임대 방식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수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혹시 농어촌 공사나 해당 지자체의 저수지를 활용할 수 없는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의 필수 요소 부지, 마지막은 혼합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방식들을 모두 혼합하는 것을 바로 혼합형이라고 하지요. 마을 주변의 저수지, 농지, 마을회관 옥상 등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에 옥상형, 영농형, 수상형 등 태양광 설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거 혼합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적의 발전 효율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료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 자원은요, 저수지, 농지, 마을회관, 옥상, 공공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우리 마을의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드는 부지 활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을의 햇빛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을에 어떤 부지가 적합한지 부지를 찾아야겠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가 있고 타당한 수준의 부지와 면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을에 유휴부지가 없는지, 공공부지가 없는지를 찾고 이것이 활용 가능한지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 부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발굴하고 찾은 부지가 있다면 이 부지의 사용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태양광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임대 계약이 가능한지 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부지 사용권까지 확인했다면 이 부지에 대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하는 증빙이 필요하겠지요. 해서 햇빛소득 마을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토지 대장이 되었건 건축물 대장이 되었건 아니면 임대의향서 등등의 입지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햇빛소득 마을을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4대 요소 중 두 번째,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이 큰 금액을 모두가 그것을 준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85% 이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햇빛소득 마을에 선정되는 마을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원 대상, 설비 용량, 지원 비율, 대출 조건을 살펴보시고 이 절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시기의 금리가 몇 %인지를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마을이 85% 이내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마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런데요, 전체 설비 금액 중에 85%는 정책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15% 정도는 마을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법률에서 발전 사업을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은 반드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마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5%의 정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나 이 15%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만 지금 있는 이 마을에서 너무 큰 금액 아니냐, 어떻게 우리 마을이 15%의 마을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마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여주 구양리나 완주 서봉마을처럼 마을 자체에 기금이 있는 마을에서는 본인들의 마을 기금을 이 자부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에는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인근 마을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앞서 서봉마을의 사례처럼 하수 폐수 처리장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 등 마을 기금이 있는 마을 또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자체의 기금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이 없는 마을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 15%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우리 지방정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이 방송 보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정부가 이 햇빛소득 마을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서 마을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 금융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이 15%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기반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의 필수 요소, 금융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이 금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꼭 주민들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햇빛소득 마을 참여를 위해서는 태양광 건설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만큼 마을의 주민 협동조합은 투자를 하기 전에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은 기후 환경이나 발전 효율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주 구양리 사례를 일반화해서 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사업이 햇빛소득 마을 사업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지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그 마을의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 합의가 필요하고 각종 기후의 환경이나 발전 효율 그리고 원금 상환 기간 등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합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우리 마을이 햇빛 소득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매달 일정 이상의 순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활용하나요? 궁금하시죠? 햇빛 소득 마을의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 예를 들면 주민복지 사업 등에 활용하시거나 지역 주민 배분 등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 배분의 경우에는 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이 환원되는 구조로 수익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 필수 요소 세 번째, 개통, 즉 전력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송전한 전기가 가정이나 공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력망을 뜻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개통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기존에 중앙 집중식 전력망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지역별로 개통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보니 햇빛 소득 마을을 신청했는데 우리 마을이 과연 개통, 전력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을이 개통이 없다고 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서 개통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온 사이트에서 우리 마을이 개통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1차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한전 담당자와 통화까지 하시면 정확하게 우리 마을의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을이 개통이 있다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개통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시죠? 정부에서는 햇빛 소득 마을에 선정된 마을에 있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한해서 조건부로 개통 접속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한 금융과 개통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에서 꼭 중요한 4가지 필수 요소 중 주체, 즉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사업 신청자가 누구인지,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주민 동의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의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즉
우리 마을 행정리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서는 마을 공동체의 마을 협동조합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사업 지원 계획서는 해당 지방정부, 즉 지자체가 작성을 해야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는 우리 해당 마을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우리 마을의 햇빛소득 마을이 사업 신청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소득 마을은 주민 참여형 사업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와 마을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의 주체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인허가 등 전 과정에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결정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을 집행하는 데까지 또한 사후 관리까지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전 주기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주민 동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 동의를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을 총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지만 햇빛소득 마을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을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협동조합 표준 정관 예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해서 햇빛소득 마을을 준비하시는 마을에서는 마을협동조합 표준 정관을 참고해서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고 햇빛소득 마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표준 정관의 몇 가지 예시만 따왔습니다. 목적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내용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및 운영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 꼭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요. 예시이긴 합니다만 마을총회를 다음과 같이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을 주민의 범위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정관에 들어있고요. 수익금은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 수익금의 용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표준 정관 예시를 참고해서 우리 마을 실정에 맞게끔 마을 협동조합 정관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우리 마을에서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햇빛소득 마을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레스코를 통해서만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을을 꼭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에 해야 하나요? 제가 잘 아는 일반 태양광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햇빛소득 마을 2026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공의 품질과 사업 관리 등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을 통해서만 시공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레스코 기업 전체에 대한 명단이 있으니 그 명단을 참고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는 적합한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그 업체의 목록 중에서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한 사업 용역에 맞는,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은 주로 옥상형에 한다, 아니면은 수상형에 한다, 아니면 영농형 태양광이다 등과 같은 우리 마을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의 역할은요, 마을 공동체가 햇빛소득 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운영 등 이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발전소에서 태양광 전력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나요?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을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 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햇빛 소득 마을에 선정된 마을을 조금 더 쉽게 전력 판매를 위해서 두 번째, 태양광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트랙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햇빛 소득 마을이 태양광 전력을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입찰 트랙을 신설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을의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거래 계약 PPA라고 지난 1강 때 교육에서 들은 기억 나시나요? 네, 전력 거래 계약 PPA를 체결해서 우리 마을의 전력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 거래 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구매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 전기가 필요한 A 기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제도를 전력 거래 계약 PPA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PPA 계약은 민간 당사자 간의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사항으로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네, 주민주도형 햇빛 소득 마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햇빛 소득 마을의 미래, 비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정부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중심에서 앞으로는 태양광, 전기차와 같은 소규모 분산 자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을 선포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구성한 소규모 전력망을 뜻하는데요. 흔히 지산지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로컬 푸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학생이나 회사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로컬 푸드라고 하듯이 전력에 있어서도 지산지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리 지역에서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분산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태양광 발전 개소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분야는 선진국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10%를 돌파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서 2040년까지는 35%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은 햇빛 소득 마을을 처음 제1단계로 첫 삽을 뜬 그러한 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1메가와트 규모로 설정했었던 우리 마을의 햇빛 소득 마을이 2배, 3배, 5배가 된다면 2메가, 3메가, 5메가까지 규모가 커진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을이 1메가가 아닌 2메가 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소득 마을이 진척이 된다고 하면 에너지 자립 마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미야코지마 섬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 300가구가 살고 있는 이 미야코지마 섬에서는 마당에서는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하고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실제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햇빛 소득 마을이 1메가를 넘어서 만약에 2메가 규모만 되어도 에너지 자립 마을이 우리 마을 안에서 지산지소로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마을이 1메가, 2메가가 아닌 3메가 정도 규모로 3단계까지 햇빛 소득 마을이 발전한다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1강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우리의 농촌은 화석 연료로 생산한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아서 3메가 정도의 전력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면 저탄소 농업 마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햇빛 소득 마을이 지금의 1메가와트 규모에서 4배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4메가와트 규모가 된다면 귀농 귀촌 지원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귀농하시는 청년 사무장을 고용할 수도 있겠지요. 영농형 마을 쿼터를 배정할 수도 있고 마을의 공동 영농법인을 운영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우리 마을 햇빛 소득 마을이 5단계, 5메가와트 규모까지 성장한다면 어떤 그림이 예상되시나요? 네, 햇빛 소득 에너지 자립 마을이 비로소 5단계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햇빛 농사로 기본 소득을 받는 탄소 중립 마을이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해 봅니다. 지금의 햇빛 소득 마을은 2026년 약 700개 마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최소 2,500개 이상의 마을이 햇빛 소득 마을로 마을의 소득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려 약 38,000개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마을의 혜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시작한 햇빛 소득 마을이 지금의 예시처럼 규모를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의 예측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물론 햇빛 소득 마을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는 매우 무궁무진할 것이며 그 영향은 해당 마을에 그치지 않고 읍면, 군을 넘어서 지역 전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체는 재생에너지 사회를 여는 열쇠입니다. 햇빛으로 식량과 에너지 두 개의 농사를 짓는 햇빛 소득 마을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